오늘은 제가 공황장애를 경험했던 이야기와 함께 그 극복 방법,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센터에 찾아오시는 다른 공황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고 공황장애를 극복한 그런 경우인데요. 2011년도 굉장히 극심한 흉통과 함께 숨이 안 쉬어지는 제 손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이것이 시체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손이랑 팔이 하얗다 못해서 파랑색으로 변해 있던 모습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게 되면서 그 공황이라는 증세가 서서히 호전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이자 또 명상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테라피스트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이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공황장애를 경험했던 이야기와 함께 그 극복 방법,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센터에 찾아오시는 다른 공황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고 공황장애를 극복한 그런 경우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처음 공황장애를 겪었던 2011년 당시에 그 공황장애라는 말 자체가 저의 머릿속에는 없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드물었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알게 된 거는 예전에 모 연예인이 자기가 이제 공황장애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TV에 나와서 하면서부터 '아, 공황장애라는 그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것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연관짓지를 못했어요. '나의 증세가 공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은, 넷플릭스에 마음챙김과 관련된 영상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다가 그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한 사람이 "나는 이런 증세를 겪었다. 이게 공황장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저게 내가 경험했던 느낌이랑 똑같구나. 내가 경험한 게 공황장애였구나.' 라고 알게 되어서 저는 근데 오히려 안심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여기저기 아픈 구석이 많았기 때문에 '아, 이거 혹시 신병 같은 게 아닐까?' 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병인지도 모른 채 불안해하면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게 되면서 그 공황이라는 증세가 서서히 호전이 되었어요. 마음챙김 명상에는 이런 공황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마음의 어려움들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공황장애를 경험한 것은 2011년도 그 돈키호테라고 하는 일본의 그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일본에서 IT 엔지니어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IT 엔지니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야근도 많고 또 좋은 음식이나 운동을 이렇게 챙길 시간이 없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저를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선 섬유종이라는 종양이 생기게 되어서 그 수술을 한 이후에 몸의 건강도 많이 무너지고 마음의 불안도도 수술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불안이 매우 높았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굉장히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돈키호테에서 나오는 길에 갑자기 굉장히 극심한 흉통과 함께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가 그때 저 병간호를 해 주고 계셨는데 엄마가 옷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느슨하게 몸을 한 후에 간신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황장애 경험은 한국에 이제 요양을 하러 한 달 동안 회사 휴가를 내고 이제 왔었는데 인사동에서 친구랑 떡볶이를 먹고 그 당시 집이 안산이었는데 이 서울에서 안산까지 언제 가나 그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먼저 힘이 들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이 먼 길을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을까.' 전철 안으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숨이 또 안 쉬어지면서 폐가 정지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심호흡을 하고 숨을 쉬려고 해도 이 폐와 이 가슴 주변에 늑강근들, 호흡 보조근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구나. 그러면서 '아 이것이 죽기 직전의 느낌인가?'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그런 직장인 시절부터 하고 있었던 이제 요가에서 배운 호흡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간신히 호흡이 되돌아와서 그 전철에서 내려서 몇 분 쉬고 나니까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 후에 제 손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어 '이것이 시체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이랑 팔이 다, 그러니까 거의 온몸 전체가 하얗다 못해서 파랑색으로 변해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어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6 개월간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의원에만 엄마랑 같이 가거나 하는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 안에 있다가 집 밖에 현관문을 열고 공기를 마시자마자 이 목이 막혀 와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디에 꼭 나가야 한다면 항상 엄마랑 같이 나가고 목에 그때가 이제 봄이 되었었는데 봄에서 여름까지도 항상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6 개월간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소위 잘 나가던 IT 엔지니어였는데 '다시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인제 그때는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병자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자로서 많이 부족한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지금 내 몸도 챙기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절망적이고 좀 처절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지켜보는 가족들도 너무 괴로웠겠죠. 그래서 저희 엄마는 어 막 선자리를 알아보시면서 얘를 빨리 믿을 만한, 얘를 지켜줄 만한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그런 자리에도 나가 봤는데 결국에는 네, 이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건강이 어느 정도 집 밖에는 혼자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집 근처에 있는 요가원에 다니면서 뭐 지도자 과정을 하면서 우연히 요가 강사도 하게 되고, 요가 강사가 됐던 그 해에 접하게 되었던 마음챙김 명상이 저에게는 굉장히 공황장애를 나아지게 했다라고 저는 장담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의 회복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지도자 과정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 그리고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코그니티브 테라피,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 이 두 가지 국제 지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챙김 명상과 요가를 한 지가 14년째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업을 바꾸게 된 것을 하나도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그때 나의 그 어려움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구나.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공유하면서 다른 분들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이 요가 강사를 하고 또 어떻게 마음챙김 명상을 가르칠 수 있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 아픈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황장애를 경험해서 그것을 온전히 약에 의존하지 않고 극복한 과정에는 당연히 쉽지만은 않은 과정들이었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과 식생활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픈 경험을 한 사람이 어쩌면 진정한 임상가일 수도 있다. 그 병을 극복한 사람이 그 병의 전문가다. 라는 그런 말을 어디선가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황을 극복했지만 센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ADHD, 신체화 장애,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면 그것이 약물로서만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 아니라 어떤 사고방식에 공통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그런 마음의 관점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는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 그 지각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초록색을 보고 뭐 예쁘다,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별로 예쁘지 않다, 나는 저게 싫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지각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이 감정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싫은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누군가는 불안한 쪽으로 감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무력감이나 우울감, 슬픔으로 발휘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하는 그 인간의 마음의 도식이 있습니다. 투쟁 반응, 도피 반응, 셧다운, 그리고 돌보기와 친구 되기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반응은 최근에 추가된 것인데요. 한 개인이 공격자나 억압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 고심하는 그런 위협 상황에 대한 복잡한 반응입니다. 이 마지막 돌보기와 친구 되기라는 것이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스트레스 반응에 우리가 자주 노출되는 것도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PTSD나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만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런 만성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되는 그런 것도 소문자 T를 사용해서 작은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반응은 모든 포유류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인간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 사슴 이런 다양한 포유류에게도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와 사자가 있을 때 토끼가 도망가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자와 사자가 만났을 때 이기기 위해서 투쟁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럼 PTSD나 충격적인 어떤 지진과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에서 무력함을 느꼈을 때 온몸 전체가 어떤 충격적인 상황에서 도피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고스란히 당했을 때 우리 신경계가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셧다운 반응이 있는데 도마뱀의 반응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뱀은 이렇게 죽은 척을 하면서 포식자가 쟤는 언제 죽었을지 모르니까 상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저걸 먹으면 내가 탈이 날 수 있어. 이런 반응을 포식자에게 일으키기 위해서 도마뱀은 일부러 죽은 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이 인간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전두엽에서는 나의 그냥 인지되는 정도에서는 내가 막 죽은 척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한 것은 없지만 어떤 충격적인 상황에서 내가 미처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스란히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 신경계는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프리즈, 셧다운, 이렇게 도마뱀처럼 이렇게 굳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셧다운 반응이라고 합니다. 돌보기와 친구 되기라는 반응은 나를 억압하는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면서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반응인데요. 어떤 공격자는 계속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동학대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이 세상의 전부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계속 나쁘게 대해도 그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이런 말을 또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죠. 그리고 부모는 아이가 잘못했다. 너가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아이는 그 돌보기와 친구 되기라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스트레스 반응이다. 인간의 스트레스 반응은 진화하지 않았고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신경계가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만성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HPA축이라고 하는 하이포탈라무스 시상하부 피투이터리 뇌하수체, 그리고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코티졸이 나온다라는 말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티졸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투쟁, 도피, 셧다운, 돌보기와 친구대기, 이 네 가지 반응을 할 때 코티졸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면서 우리의 이 근육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사자 앞에 있는 토끼가 열심히 도망가기 위해서는 근육이 단단해져야겠죠.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셧다운 반응이나 돌보기와 친구되기 그 반응에서도 우리 신경계와 근육이 급격하게 수축하고 석고처럼 굳어지는 것은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대인의 삶인 것이죠. 농경시대에는 봄에서 여름, 가을까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겨울에는 몇 개월간 푹 쉬면서 우리의 이 신경계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직장에 가면서 사자와 매일매일 마주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대인의 이 만성 스트레스가 관절염에서부터 시작해서 불면증, 신체화 장애, 어린이들도 이런 신체화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런 어린이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어릴 때에는 신체화 장애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엄살이 심하다, 꾀병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중에는 아픈 것을 다 꾹꾹 참고 혼자 조용히 이제 병원에 가는 그런 청소년, 점점 그런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는 저와 같은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체화 장애라는 그런 단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황장애, 자율신경 실조증 등등 어려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히려 이 몸과 물리적인 이 피부, 근육, 뼈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몸이 우리에게 감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각이 현대인들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몸의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져 있죠. 흔히 명상이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느낀다거나 숨을 일부러 조절한다거나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마음 챙김 명상은 다른 명상들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에서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는 연습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앉아서만 명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황이 있었으니까 불안도가 굉장히 높았겠죠? 이 불안이 높은 사람이 그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눈을 감고 있으면 불안하고 또 마음이 편해지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고양이 동물들처럼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필요가 전혀 없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던 마음이 현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쉽지만 세상에서 쉬운 게 가장 어렵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양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배워두지 않으면 다른 명상들과 헷갈려서 혼동돼서 더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은 충분히 수련하고 인증받은 지도자에게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공황장애나 다른 우울증이나 이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더 가만히 있으면 2차 트라우마라는 거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명상 중에 셧다운 반응, 몸이 옴짝달싹 못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더 몸이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은 꼭 앉아서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도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설거지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아, 이 설거지 하기 싫다. 이거 설거지 빨리 끝내고, 누워서 유튜브 봐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명상 고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도시에서 살고 있는 한 그런 생각이라는 거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아, 현재로 돌아와야지 라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 손과 물이 닿는 감각, 촉각이죠. 그리고 다 지저분했던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시각, 물이 흐르거나 그릇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 청각, 그리고 어떤 물의 냄새라거나 이런 5가지 감각을 느끼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란 어렵지 않아요. 바로 마음이 몸의 감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자신에 대해서 신경질도 날 수가 있고 짜증도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내심을 기르는 그런 연습도 함께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운동에도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플랭크 할 때 이렇게 팔을 팔굽혀펴기 할 때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두에 힘도 생겨나고 등에도 힘이 근력이 생겨나서 나중에는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 수 있게 되는 그런 근육의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현재 있다가 오감에 어딘가를 느끼고 있다가 생각으로 당연히 마음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생각이 같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뇌의 뉴런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나중에는 내가 마음을 두고자 하는 곳에 계속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황장애, 불안이나 ADHD, 주의력 결핍, 우울증, 계속
생각이나 어떤 슬픔이나 무력감에 빠지는 것들, 그런 생각에서부터 자꾸 현재로 오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뇌의 뉴런이 점점 연결되면서 생각의 패턴이 바뀌는 원리예요. 그래서 현재로 오면 무엇이 좋은가? 우리가 오감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가 보면 졸음이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설거지를 하다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제 앉아서 마음 챙김 명상을 할 때에는 그렇지만 그 졸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감신경이 막 항진되고 모든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있던 그 단계에서 이제 마음이 자꾸 현재로 오니까 이제 몸 전체가 안전감을 느끼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럴 때 호흡이 좀 편안해지거나 또 우리의 각종 이 부분의 세포들이 재생을 시작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래서 생각에 쓰던 에너지 버젯을 이제 물리적인 신체를 재생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졸린 그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또 거기에서까지 이렇게 채찍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졸린 이 나 자신까지도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네.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과거의 상처가 올라오네. 그러면 자꾸 마음이 현재에 오면서 그런 생각은 좀 일어나는 시간이 적어지고 마음이 현재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뉴런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에 있다는 것은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나의 내적 자원을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자꾸 없다, 내적 자원이 없다고 느껴지면 불안한 생각,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이런 걸 해야지 이러면서 생각이 올라오면 또 계획을 세우고, 자꾸 우리가 생각으로밖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연습은 나중에 또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감각을 섬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에서는 앉아서만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걷기 명상도 있어요. 걸어 다니면서 발바닥, 또 다리, 이런 몸 전체가 움직여지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그런 명상도 있고요. 또는 춤을 추면서 다른 쉐이킹을 하면서도 우리가 춤을 추면 부끄러워하거나 어떤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을 하면 이거 쑥스러운데 이런 거 해서 무슨 소용 있지? 이렇게 금방 마음이 생각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어색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다시 몸이 움직이는 감각으로 마음을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팔이 흔들리네, 척추가 이렇게 웨이브를 하고 있네. 그런 또 음악이 들려오면 청각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또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 향기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또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런 사물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차리면서 저 사물의 색은 무엇인가,
뭐 동그라미인지 네모인지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 연습을 해보는 그런 시각 명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내 마음의 습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큰 불안을, 큰 무력감을, 또 많은 생각을 일으키고 있었구나. 사실은 금방 해결될 문제였는데 라는 것을 깨닫는 그래. 깨닫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 이너 차일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양이들이나 어린이들처럼 막 이렇게 장난치고 보채고 그런 마음이 어린이와 같은 어쩌면 철들지 않은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때로는 그래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회사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룰에 따르는 결정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연습을 하다 보면 회사의 룰에 막 정말 싫은데 싫은데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여행을 하듯이 이렇게 해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라고 우리가 경험의 지평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의 감각을 섬세하게 해야지 마음이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황장애나 다른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몸에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추 과감작이라고도 하는데 테라피를 하면서 제가 팔을 이렇게 펴드리기도 하거든요. 정말 아무런 동작이 아닌데 스스로 적극적인 움직임에서는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수동적으로 팔을 자꾸 이렇게 움직여드리면 팔이 이렇게 버퍼링 걸린 것처럼 덜덜덜덜 이렇게 떨리면서 움직이는, 그리고 이 척추 기립근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근막과 신경이 엉겨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투쟁, 도피, 셧다운, 돌보기와 친구 되기에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코티졸이 반복적으로 스파이크를 일으키면서 딱딱해진 근육이 잠을 자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더라도 이완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스트레스나 자율신경계 실조증, 신체화 장애 이런 것들이 이리 와. 안 돼. 위험해. 안 돼. 네, 이런 신체화 장애들의 특징이 관절과 근육들이,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근막과 신경, 혈관들이 굉장히 딱딱해져 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는 잘 움직이는데 타인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뇌가 굉장히 놀래서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관절을 쓸 수 있는데 내가 잘 쓰는 그 한 가지 방향으로밖에 쓰지 못한다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얼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몸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마음, 그 사고의 패턴도 한두 가지 정도밖에 불안만 일으킨다거나 걱정만 일으킨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야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내적 자원을 점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비유가 있냐면요. 옛날에 노숙인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노숙인은 나는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빈털터리니까 아무런 이렇게 관심 없이 나와 주변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계속 길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도둑이 금을 훔쳐서 경찰에게 막 쫓기고 있었거든요. 도둑이 경찰한테 잡힐 때쯤 돼서 이제 큰일이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금을 그 노숙인의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훔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생각으로. 그래서 그 노숙인은 자신의 그 주머니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런 관심 없이 계속 잠만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의 옛날 그 공황장애가 있었던, 또 공황장애 전에 그런 생각의 패턴도 그렇고, 다른 만성 스트레스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의 패턴도 그렇고, 다양한 것을, 자신이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었으면, 계속 이런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계속 불안이나 걱정이나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일상 마음챙김 연습이 있는데요. 자신의 종목을 한 가지 정하시는 거예요. 설거지, 청소, 샤워, 양치, 또는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오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의도를 가진다면. 그래서 그 한 가지 종목, 이 외에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또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그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가지 종목을 정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만큼은 마음을 현재로, 오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보시는 거죠.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후기도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